2025년 12월 폴란드 수발키 공군기지. 영하 45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세 나라의 전투기가 마주했다. 미국 F-16V, 스웨덴 그리펜이, 그리고 대한민국 KF-21 보람에 180억 달러 계약을 놓고 벌어진 72시간의 지옥 같은 테스트. 엔진이 얼어붙고 센서가 고장나고 조종사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하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나토 회원국이 처음으로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초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다. 국방장관 블라슈차크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 수-35 전투기 48대를 추가 배치했다는 정보였다.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불과 200km, 나토 최전선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세 대의 전투기 사진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KF-21 보람에, 미국 F-16V 바이퍼, 스웨덴 그리펜이, 폴란드 공군이 차기 주력 전투기로 검토 중인 세 기종이었다. 장관의 시선이 공군 참모총장 쿠바에게 향했다. 각 기종의 실전 성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스펙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 겨울에서 작동하는지를요. 쿠바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폴란드의 겨울은 혹독했다. 영하 30도는 기본이고 북동부 수발키 지역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이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서방 전투기들은 달랐다. 2022년 겨울 폴란드가 임대한 F-16C 블록 52 두 대가 영하 35도에서 엔진 시동 실패로 긴급 착륙한 사건이 있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미국 국방부 부무관이 메모를 하고 있었고 스웨덴 국방수출청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국 방위사업청 파견팀은 조용히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다. 세 나라 모두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폴란드는 향후 10년간 72대의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었고 계약 규모는 약 180억 달러, 한화로 24조 원에 달했다.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12월 첫째 주 수발키 공군기지에서 실전 평가를 시작합니다. 영하 40도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작전 능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미국 측 인사가 손을 들었다. 장관님, 영하 40도는 나토 표준 테스트 기준을 넘어섭니다. 영하 32도가 한계 아닙니까? 블라슈차트 장관이 차갑게 답했다. 우리는 러시아와 맞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겨울이 우리 기준입니다. 한국 측 팀장 김대령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스웨덴 대표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11월 중순 세 나라에서 전투기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먼저 도착한 것은 그리펜이었다. 스웨덴 공군 소속 두 대가 바르샤바 인근 민스크 마조비에치키 기지에 착륙했다. 은빛 동체에 스웨덴 국기가 선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F-16V 두 대가 대서양을 건너왔다. 로키드 마틴 시험 비행팀이 함께 도착했고 정비 장비만 컨테이너 3개 분량이었다. 마지막으로 KF-21 두 대가 인천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 경유 14시간 만에 폴란드 상공에 나타났다. 검은색과 회색 위장 도색, 꼬리 날개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다. 한국 공군 시험 비행팀 소속 박소령과 최 대위가 조종석에서 내렸다. 폴란드 공군 정비사들이 기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생각보다 크네. F-16보다 확실히 크고 스텔스 형상이 확실해. KF-21의 전장은 16.9m, F-16V는 15.03m였다. 그리펜이는 15.2m로 중간이었다. 하지만 크기만이 아니었다. KF-21의 동체 윤곽은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고 그리펜이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델타-E 구조, F-16V는 검증된 전통적 설계였다. 각자의 철학이 달랐다. 11월 25일, 세 기종이 나란히 경납고에 정렬됐다. 폴란드 국방부 평가단 30명이 도착했고 나토 군사위원회에서 파견된 5명도 함께했다. 독일 공군 출신 옵저버 1명이 KF-21 앞에 서서 카메라를 꺼냈다. 이건 처음 보는구만. 유럽에서는 아직 실물이
김 대령이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곧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평가단장 야누시 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수발키 공군기지에서 72시간 연속 작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영하 40도 환경에서 엔진 시동, 긴급 출격, 공중전투 기동, 정밀 타격, 재급유 후 재출격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세 기종 모두 동일 조건, 동일 미션이었다. 야누시 준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실패는 곧 탈락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쓸 전투기를 찾는 겁니다. 쇼케이스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미국 측 시험팀장이 팔짱을 꼈고 스웨덴 측 기술자가 노트북을 열었다. 박소령은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폴란드 하늘은 이미 잿빛이었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12월 1일 수발키 공군기지. 폴란드 북동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불과 80km 떨어진 이곳은 나토 동부 방어선의 최전방이었다. 활주로 양옆으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 지평선 너머로는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레이더 기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 5시, 기온은 이미 영하 28도였다. 기지 사령관 마체이 대령이 관제탑에서 기상 보고서를 받았다. 향후 48시간 내 한파 경보, 최저기온 영하 42도 예상. 북극 한기가 발트해를 넘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경납고 3동에 각각 전투기 2대씩 배치되어 있었다. 1번 경납고에 F-16V, 2번에 그리펜이, 3번에 KF-21. 각 팀은 정비사 8명, 기술진 6명, 조종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일 조건, 동일 장비, 동일 임무였다. 오전 7시 폴란드 평가단이 도착했다. 야누시 준장을 비롯해 공군 기술장교 12명, 정보참모부 분석관 5명, 그리고 나토 옵저버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공군 유럽 사령부에서 파견된 브라이언 대령이 1번 경납고로 향했다. 그는 20년 경력의 F-16 전문가였고 이번 평가에서 미국 측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자 F-16V 2대가 형광등 아래에 빛나고 있었다. 블록 70 최신형 AN/APG-83SAVR 레이더 장착, AIM-120C 암람 미사일 8발 탑재 가능. 로키드 마틴 기술팀장 제임스가 브라이언에게 다가왔다. 엔진 예열 시스템 점검 완료, 유압 라인 동파 방지 처리 완료, 영하 40도 대비 특수 윤활유 교체 완료.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다. F-16은 전 세계 25개국에서 운영 중이었고 극지 작전 데이터도 충분했다. 노르웨이 공군이 북극권에서 F-16을 운용한 지 30년이 넘었다. 검증된 기체였다. 제임스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노르웨이 보대기지 데이터. 영하 45도에서도 시동 성공률 98%. 브라이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번 경납고에서는 스웨덴 팀이 작업 중이었다. 그리펜이는 스웨덴 본토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도록 설계된 기체였다. 볼보 에어로 RM12 엔진은 영하 50도까지 작동 가능하다고 제작사가 보증했다. 스웨덴 공군 시험팀장 에릭 중령이 정비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연료 탱크 동결 방지제 추가 주입, APU 보조 동력 장치 3중 점검, 캐노피 결빙 방지 코팅 재확인. 그리펜이의 강점은 단순함이었다. 부품 수가 F-16보다 30% 적었고 정비 시간도 짧았다. 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설계. 스웨덴은 이것을 분산기지 운용이라 불렀다. 러시아의 첫 공격으로 활주로가 파괴되어도 고속도로에서 재출격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 폴란드 평가단 중 한 명이 그리펜 앞에 서서 메모했다. 동체 크기가 생각보다 작았다. 경량 전투기 철학, 작지만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스웨덴의 주장이었다. 에릭 중령은 자신감이 있었다. 스웨덴 공군은 지난 50년간 발트해 연안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감시해왔다. 추위는 스웨덴에게 익숙한 전장이었다. 3번 경납고, KF-21 2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한국팀은 새벽 4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박소령과 최대위는 조종석 계기판을 점검하고 있었고 정비팀장 서원사가 엔진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KF-21은 F414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었다. 미국 G2제 엔진이지만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극한 환경 대응 개량을 추가했다. 엔진 흡입구 히팅 시스템 강화, 연료 라인 이중 단열,
유압펌프 저온 작동 모드 추가. 서 원사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모든 항목 정상이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있었다. KF-21은 아직 실전 배치 전이었다. 시제기 시험 비행은 성공적이었지만 영하 40도 환경에서의 장시간 작전 데이터는 없었다. 이번이 첫 극한 테스트였다. 박소령이 엔진 커버를 닫으며 서 원사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20년 넘게 함께 비행한 사이였고 서로의 걱정을 알고 있었다. 최 대위가 경납고 밖을 내다봤다. 눈발이 거세지고 있었다. 오전 10시 야누시 준장이 새 경납고를 순회했다. 그는 각 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72시간 연속 작전 준비 상태는 어떠한가? F-16팀은 자신있게 답했다. 그리펜 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KF-21팀은 조용히 준비됐다고 답했다. 준장이 3반 경납고를 나서며 참모에게 속삭였다. 한국팀이 가장 조용하더라. 불안한 건지 자신감인 건지 모르겠다. 참모가 답했다. 한국인들은 원래 말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준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말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지. 정오, 기온이 영하 32도까지 떨어졌다. 활주로에 성해가 끼기 시작했고 제설 차량이 움직였다. 평가단 기술장교 카롤 소령이 각 기체의 사전 점검 보고서를 받았다. F-16V는 모든 시스템 정상, 그리펜이도 이상 없음, KF-21 역시 문제 없음.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영하 40도, 72시간 연속 작전, 긴급 출격 10회 이상, 공중 전투 기동 20회, 정밀 폭격 시뮬레이션 5회.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했다. 카롤 소령이 보고서를 덮으며 창밖을 봤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한파의 전조였다. 기상대 예보관이 최신 데이터를 전송했다. 12월 3일 새벽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트해를 강타할 예정이었다. 영하 40도를 넘어 영하 45도까지 떨어질 가능성. 카롤이 한숨을 쉬었다. 이번 평가는 전투기만 시험하는 게 아니었다. 사람도, 장비도, 시스템도 모두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다. 이틀 후면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다. 12월 3일 새벽 4시 30분 수발키 기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다. 첫 테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기온계는 영하 41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활주로 위 얼음이 철판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경납고 출입문에는 5cm 두께의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야누시 준장이 관제탑에 올랐다. 창밖으로 3개의 경납고가 보였다. 각 경납고 앞에 평가단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과 온도계, 스톱워치가 들려 있었다. 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첫 번째 미션, 영하 40도 환경에서 엔진 냉간 시동 및 5분 이내 긴급 출격. 세 기종 모두 동시에 시작한다. 시간은 새벽 5시 전각. 관제탑 시계가 4시 58분을 가리켰다. 1번 경납고 F-16V 2대 앞에서 미국 팀이 최종 점검을 끝냈다. 조종사 마크 대위가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에 올랐다. 영하 40도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장갑을 낀 손가락 끝이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다. 그는 재빨리 캐노피를 닫고 헬멧을 썼다. 정비팀장 제임스가 엔진 시동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냈다. 마크가 시동 스위치에 손을 올렸다. 5시 정각. 그가 스위치를 눌렀다. 프레텐 휘트니 F-100N 엔진이 저음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휘잉, 터빈이 회전하는 소리가 경납고 안에 울렸다. 3초, 5초, 8초. 엔진 RPM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10초 만에 아이들 상태 도달. 제임스가 주먹을 쥐었다. 성공이었다. F-16V는 예열 없이도 영하 40도에서 시동에 성공했다. 브라이언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간을 기록했다. 10초. 노르웨이 보대 기지 데이터와 동일했다. 이번 경납고 그리펜이 차례였다. 스웨덴 조종사 라르스 소령이 조종석에 앉았다. 그는 스웨덴 북부 키루나 기지에서 1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영하 40도는 익숙한 온도였다. 그가 시동 버튼을 눌렀다. 볼보 RM12 엔진이 반응했다. 휑, 낮고 안정적인 회전음. 그리펜이의 엔진은 민간 항공기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신뢰성이 강점이었다. 7초 만에 시동 완료. 에릭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폴란드 평가단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메모를 보였다. 스웨덴 기체 시동 시간 7초, F-16보다 3초 빠름. 동료가 작게 중얼거렸다. 엔진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첫 번째 평가단원이 펜을 들었다. 시동 시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적었다. 출력과 안정성을 둬야 한다고. 3번 경납고 KF-21 앞에서 박소령이 심호흡을 했다. 그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확인했다. 유압 압력 정상, 연료 흐름 정상, 전기 시스템 정상. 하지만 엔진은 아직 차가웠다. 영하 41도 환경에서 F414 엔진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였다. 서 원사가 경납고 밖에서 엄지를 들어보였다. 박소령이 시동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초, 2초, 3초. 정적이 흘렀다. 서 원사의 얼굴이 굳었다. 4초째 낮은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깊은 저음.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분사되고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기고 압축 공기가 폭발하는 과정이 시작됐다. 5초, 6초, 터빈 회전수가 급상승했다. 8초 만에 아이들 도달. 9초째 두 번째 엔진이 점화됐다. 12초 만에 양쪽 엔진 모두 정상 작동. 서 원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 대위가 경납고 안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유압 시스템 정상, 전자장비 부팅 완료, 레이더 작동 중. 모든 시스템이 살아났다. 관제탑에서 야누시 준장이 새 경납고의 데이터를 받았다. F-16V 시동 10초, 그리펜이 시동 7초, KF-21 시동 12초. 세 기종 모두 성공이었다. 하지만 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5분 이내 긴급 출격, 엔진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해야 했다. 영하 40도에서 유압 시스템이 버티는지, 플랩이 정상 작동하는지, 랜딩 기어가 얼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다. 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전 기체 활주로로 이동하라. 1번 경납고 문이 열렸다. F-16V 한 대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노란색 예인 차량이 기체를 끌었고 바퀴 아래 얼음이 철커덕 소리를 냈다. 마크 대위가 스로틀을 조금씩 밀었다. 엔진 출력이 올라가며 배기구에서 뜨거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영하 40도 공기와 만나 하얀 수증기가 폭발적으로 피어올랐다. 이번 경납고에서 그리페니가 나왔다. 라르스 소령이 택시웨이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페니는 가벼웠다. 공어 중량 8톤, F-16V보다 1톤 가벼웠다. 눈 쌓인 택시웨이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였다. 3번 경납고 KF-21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소령이 브레이크를 풀고 천천히 전진했다. 기체 중량 11.8톤, 세 기종 중 가장 무거웠다. 바퀴가 얼음 위를 지날 때마다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박소령이 스로틀을 조심스럽게 조절했다. 활주로 대기선에 세 대의 전투기가 나란히 섰다. 왼쪽부터 F-16V, 그리펜이 KF-21, 새벽 5시 8분, 시동 후 8분이 지났다. 준장이 최종 점검을 지시했다. 각 조종사가 계기판을 확인했다. 엔진 온도, 유압, 연료, 무장 시스템, 통신. F-16V 정상, 그리펜이 정상, KF-21 정상. 세 대 모두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다. 마크 대위가 먼저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다. F-16V가 포효하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엔진 추력 13톤이 기체를 밀어냈고 활주거리 400m 만에 기수가 들렸다. 12초 만에 이륙. 라르스 소령이 뒤따랐다. 그리페니는 더 짧았다. 활주거리 320m, 10초 만에 하늘로 올랐다. 경량 설계의 이점이었다. 박소령이 마지막으로 출발했다. KF-21의 쌍발 엔진이 울부짖었다. 추력 22톤, 세 기종 중 가장 강력했다. 활주거리 450m, 14초 만에 이륙. 무게는 무거웠지만 출력이 그것을 상쇄했다. 세 대의 전투기가 수발키 상공으로 올라갔다. 영하 40도의 새벽 하늘이 전투기 배기가스로 하얗게 물들었다. 오전 6시 세 대의 전투기가 수발키 상공 8,000m를 비행하고 있었다. 이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5도였다. 관제탑에서 두 번째 미션이 하달됐다. 고기동 회피 비행,
급상승 후 급강하, 고속 선회 3회 연속. 엔진과 기체 구조가 극한 온도에서 격렬한 기동을 견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마크 대위가 먼저 시작했다. F-16V를 90도 급상승시켰다. 기수가 하늘을 향하고 고도가 순식간에 1만 미터를 돌파했다. 중력이 몸을 눌렀다. 6G, 7G. 마크의 시야가 좁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 G슈트가 다리를 압박하며 혈액을 뇌로 밀어 올렸다. 정점에 도달한 순간 그는 스틱을 앞으로 밀었다. 기수가 아래로 꺾이며 급강하. 속도계 바늘이 마하 1.2를 넘어섰다. 엔진 소음이 귀를 찢었고 기체가 미세하게 떨렸다. 5,000m까지 낙하 후 수평 비행 전환. 성공이었다. 브라이언 대령이 관제탑에서 데이터를 확인했다. 엔진 온도 정상, 기체 진동 허용 범위 내. F-16은 역시 믿을만 했다. 라르스 소령이 그리페니로 동일한 기동을 시도했다. 급상승 9,500m 도달. 그리페니는 가벼웠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 하지만 정점에서 급강하로 전환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다. 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졌다. 공기 밀도가 낮은 고도에서 무게 대비 날개 면적이 작은 그리페니는 양력 손실이 컸다. 라르스가 스로틀을 당겨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하강률이 초당 80m를 넘어섰다. 경고음이 울렸다. 실속 경보. 라르스가 재빨리 기술을 들어 받음각을 조절했다. 7,000m에서 겨우 회복.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에릭 중령이 무전으로 물었다. 상태 어떤가? 라르스가 답했다. 기체 정상입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폴란드 평가단 중 한 명이 메모했다. 그리펜이 고고도 급기동에서 불안정성 확인, 경량 설계의 한계로 추적. 박소령이 KF-21로 상승을 시작했다. 쌍발 엔진이 기체를 밀어 올렸다. 1만 미터 돌파, 1만 2,000m까지 상승. 세 기종 중 가장 높았다. KF-21의 출력대 중량비가 우수했기 때문이다. 정점에서 급강하 전환. 기수가 아래로 향하고 속도가 마하 1.4까지 올랐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박소령이 스틱을 꽉 잡았다. 5,000m에서 수평 전환. 날개 플랩이 공기를 물어뜯으며 급제동. G포스가 8G를 넘어섰다. 박소령의 목뼈가 비걱거렸다. 하지만 기체는 버텼다. 모든 시스템 정상. 관제탑에서 야누시 준장이 데이터를 받았다. KF-21 고기동 완료. 구조적 안정성 우수. 오전 7시 30분 세대가 다시 활주로에 착륙했다. 정비팀이 각 기체를 점검했다. F-16V는 이상 없음. 그리페니는 좌측 날개 플랩에서 미세한 유압 누수 발견. 스웨덴 팀이 급히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KF-21은 엔진 배기구 주변에 얼음 결정이 약간 쌓여 있었지만 성능에는 영향 없음. 서 원사가 열선 송풍기로 제거했다. 평가단 카롤 소령이 첫날 오전 결과를 정리했다. 시동 성공률 F-16V와 그리펜이 100%, KF-21도 100%. 이륙 시간 그리페니가 가장 빠름. 고기동 안정성 F-16V와 KF-21 우수. 그리페니는 추가 관찰 필요. 그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다. 한국 기체 예상보다 안정적. 추가 테스트 필요. 오전 10시 기온이 영하 43도로 더 떨어졌다. 시베리아 한파의 중심부가 폴란드를 덮치고 있었다. 세 번째 미션이 시작됐다. 지상 목표물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 활주로 남쪽 15km 지점. 눈 덮인 들판에 모형 전차 5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조종사들은 레이저 유도폭탄 투하 없이 조준 시스템만으로 타격 정확도를 입증해야 했다. 마크 대위가 먼저 출격했다. F-16V의 AN/APG-83 SABR 레이더가 목표물을 스캔했다. 15km 거리에서 전차 5대 모두 포착. 조준 시스템 락온 완료. 마크가 모의 투하 버튼을 눌렀다. 컴퓨터가 계산한 탄착점 오차 2.3m. 합격이었다. 나토 기준은 오차 3m 이내였다. 라러스 소령이 그리페니로 시도했다. PS-05A 레이더가 목표물을 찾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영하 43도의 극한 추위에서 레이더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켰다. 화면에 노이즈가 섞였고 목표물 중 2대가 간헐적으로 사라졌다.
라르스가 시스템을 재부팅했다. 10초 후 복구됐지만 조준 정확도가 떨어졌다. 탄착점 오차 4.1m. 기준 초과였다. 에릭 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무전으로 지상팀에 레이더 점검을 지시했다. 박소령이 KF-21로 접근했다. AESA 능동형 전자주사 레이더가 작동했다. 목표물 5대 전부 포착, 동시 추적. 조준 완료까지 3초. 모의 투하, 탄착점 오차 1.8m. 세 기종 중 가장 정확했다. 관제탑에서 나토 옵저버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한국 레이더가 저렇게 정밀한가?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AASA 시스템이라더군. 미국 F-35와 같은 방식이지. 첫 번째 옵저버가 메모했다. 정밀도에서 한국 기체가 앞섰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진짜 시험은 밤에 시작될 것이다. 12월 3일 오후 8시. 수발퀴 기지에 어둠이 내렸다.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졌다. 활주로 조명이 켜졌지만 눈보라가 불어와 시야가 50m도 채 나오지 않았다. 관제탑 유리창에 얼음 결정이 하얗게 번져나갔다. 야누시 준장이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다. 풍속 초속 18m, 체감온도 영하 58도. 이 상태에서 야간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하지만 전쟁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네 번째 미션, 야간 긴급 출격 및 적어도 침투 비행. 시작 시간 오후 9시. 세 팀 모두 준비하라. 경납고에서 조종사들이 방한복을 껴입었다. 두꺼운 패딩 덤퍼 위에 G슈트, 그 위에 구명조끼, 마지막으로 비행 헬멧. 총 무게 15kg이 넘었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지만 조종석에 앉는 순간 그 땀이 얼어붙을 것이었다. 마크 대위가 F-16V 조종석에 올랐다. 캐노피 안쪽에 서리가 끼어 있었고 손으로 닦아도 계속 생겨났다. 히팅 시스템을 최대로 올렸지만 영하 45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엔진 시동을 걸었다. 평소보다 3초 더 걸렸다. 12초 만에 시동 완료. 택시웨이로 이동하는데 바퀴가 눈 위에서 미끄러졌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반응이 둔했다. 유압 오일이 추위에 굳어가고 있었다. 마크가 이를 악물었다. 활주로 대기선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고 있었다. 장갑 안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봤지만 마치 남의 손 같았다. 라르스 소령은 그리펜이 조종석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다가 경고등을 발견했다. 유압 시스템 압력 저하. 오전에 수리한 좌측 플랫 부분이었다. 기온이 더 떨어지자 문제가 재발한 것이다. 라르스가 지상팀에 무전했다. 유압 경고등 떴습니다. 재점검 필요합니다. 에릭 중령이 달려왔다. 정비사들이 플랩을 다시 열었다. 유압 라인 연결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 영하 45도에서 금속이 수축하며 생긴 문제였다. 긴급 보수 작업이 시작됐다. 용접기를 가져오고 열선으로 부품을 녹이고 새 실링을 끼웠다. 30분이 걸렸다. 에릭 중령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졌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평가에서 불리해졌다. 박소령은 KF-21 조종석에서 시스템 부팅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20초면 끝나는 과정이 1분 넘게 걸렸다. 극한 저온에서 컴퓨터 칩의 작동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레이더 화면이 깜빡이다가 겨우 켜졌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상 작동. 하지만 우측 엔진 온도 센서가 이상 수치를 보였다. 박소령이 서 원사를 불렀다. 서 원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엔진을 점검했다. 센서 결빙이었다. 열선으로 녹이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박소령이 안도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만약 비행 중에 또 얼어버리면 엔진 상태를 알 수 없게 된다. 오후 9시 15분 세대가 활주로에 정렬했다. 눈보라가 더 거세졌고 활주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다. 마크 대위가 스로틀을 밀었다. F-16V가 전진했지만 가속이 평소보다 느렸다. 눈이 쌓인 활주로에서 마찰력이 줄어든 것이다. 활주거리 500m. 평소보다 100m 더 필요했다. 기수가 들리는 순간 바람이 옆에서 강하게 불었다. 기체가 흔들렸다. 마크가 스틱을 꽉 잡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간신히 이륙. 라르스 소령이 뒤따랐다. 그리페니는 가벼워서 눈보라에 더 취약했다. 측풍이 불 때마다 기체가 10m씩 밀렸다.
라르스가 방향타를 조작하며 균형을 잡았다. 이륙 후 고도 500m까지 올라가는데 평소 2배 시간이 걸렸다. 박소령이 마지막으로 출발했다. KF-21은 무거웠지만 추력이 강했다. 활주거리 480m, F-16보다 짧았다. 이륙 후 상승률도 우수했다. 하지만 3000m 고도에 도달했을 때 좌측 엔진 온도 경고음이 울렸다. 센서가 다시 얼어붙은 것이다. 박소령이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했다. 센서 없이 엔진 소리와 진동만으로 상태를 판단해야 했다. 임무는 적어도 침투 비행이었다. 고도 300m를 유지하며 지상 레이더 탐지를 피해 목표 지점까지 접근하는 시뮬레이션. 눈보라 속에서 고도 300m는 거의 맹목 비행이었다. 계기에만 의존해야 했다. 마크 대위가 먼저 시도했다. 고도계를 주시하며 기술을 낮췄다. 500m, 400m, 300m. 순간 지상 경고음이 울렸다. 레이더가 앞쪽 200m 지점에 장애물을 감지한 것이다. 송전탑이었다. 마크가 급히 기술을 들었다. 50m 차이로 회피 성공.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라르스 소룡도 같은 구간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리페니의 레이더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송전탑을 300m 전에야 감지했다. 라르스가 급선회로 피했지만 날개 끝이 송전선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식은땀을 흘렸다. 박소령은 센서 없이 비행하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다. 좌측이 우측보다 약간 높은 음을 냈다. 출력 차이가 있다는 뜻이었다. 박소령이 스로틀을 미세 조정했다. 균형이 맞춰졌다. 20년 경력이 만든 감각이었다. 고도 300m 유지, 송전탑 회피, 목표 지점 도달. 모두 성공. 하지만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착륙할 때까지 엔진이 버텨주기를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12월 4일 새벽 1시 세 대의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했다. 눈보라는 여전했고 기온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마크 대위가 F-16V에서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4시간 연속 비행, 극한 추위, 정신적 긴장. 그는 경납고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정비팀이 기체를 점검했다. 좌측 날개 끝에 얼음이 3cm 두께로 쌓여 있었다. 제빙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영하 46도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엔진 내부에서도 수분 응결이 발견됐다. 브라이언 대령이 보고서를 받으며 미간을 찔렀다. F-16V는 극한 환경에서 24시간 이상 연속작전 시 제빙과 습기 제거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약점이 드러났다. 라르스 소령은 조종석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질 뻔했다. 지상 요원이 부축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리페니의 조종석 히팅 시스템이 중간에 고장난 것이다. 마지막 1시간은 영하 30도가 넘는 조종석에서 버텼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다. 의무팀이 그를 의무실로 옮겼다. 에릭 중령이 기체를 점검했다. 히팅 시스템 전원 차단기가 과부하로 끊어져 있었다. 전기 시스템 용량 부족. 그리페니는 경량화를 위해 전기 시스템도 최소화했고 극한 환경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에릭 중령은 말없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종사 안전에 문제 발생, 시스템 개선 필요. 박소령은 KF-21에서 내려 엔진을 확인했다. 좌측 엔진 온도 센서는 여전히 작동 불능이었지만 엔진 자체는 정상이었다. 서 원사가 센서를 분해했다. 결빙이 아니라 센서 자체의 내한 성능 문제였다. 설계 단계에서 영하 40도까지만 보증했고 영하 46도에서는 한계를 넘은 것이다. 하지만 엔진은 멀쩡했다. F414 엔진의 기본 내구성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박소령이 서 원사에게 말했다. 센서는 나중에 교체하면 됩니다. 엔진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서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전쟁에서는 완벽한 장비보다 작동하는 장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벽 3시 폴란드 평가단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야누시 준장이 각 기체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F-16V는 제빙 시스템 한계, 그리페니는 전기 시스템 용량 부족과 조종사 안전 문제, KF-21은 온도 센서 고장. 세 기종 모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중요도가 달랐다. 카롤 소령이 의견을 냈다. 제빙은 추가 장비로 해결 가능, 센서는 교체 가능.
하지만 조종사가 저체온증에 걸리는 것은 작전 불가 수준이라고. 준장이 동의했다. 그리페니의 감점이 기록됐다. 새벽 5시, 5번째 미션이 시작됐다. 72시간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 연료 제급 이후 즉시 재출격. 엔진을 끄지 않고 급유하고 30분 내에 다시 이륙하는 시뮬레이션이었다. 긴급 상황에서 전투기의 작전 지속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테스트였다. 기온은 여전히 영하 45도. 급유 차량이 각 경납고로 이동했다. F-16V 앞에서 급유 호스가 연결됐다. 엔진은 아이들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고 배기구에서 뜨거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급유가 시작됐다. 5분, 10분. 연료 탱크 용량 3,200리터. 절반을 채우는데 12분이 걸렸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급유 호스 연결부에서 연료가 새어나왔다. 영하 45도에서 고무 패킹이 수축한 것이다. 정비사가 급히 호스를 교체했다. 5분 지체. 총 17분 만에 급유 완료. 마크 대위가 다시 이륙했지만 목표 시간인 15분을 초과했다. 그리페니는 더 심각했다. 라르스 소령은 저체온증으로 교체됐고 백업 조종사인 스벤 대위가 투입됐다. 그는 그리펜이 경험이 적었다. 급유 중 긴장한 그가 스로틀을 잘못 조작했다. 엔진 RPM이 순간적으로 치솟았고 연료 펌프 압력이 급등했다. 급유 시스템 자동 차단. 안전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재설정에 8분 소요. 급유 완료까지 총 24분. 목표 시간 대비 9분 초과. 에릭 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스벤 대위는 결국 이륙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KF-21 차례였다. 박소령은 엔진을 아이들 상태로 유지하며 급유를 기다렸다. 센서는 여전히 고장이었지만 엔진 소리로 상태를 파악했다. 급유 호스 연결. 시작. KF-21의 연료 탱크는 4,500리터, 세 기종 중 가장 컸다. 절반 채우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국팀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 원사가 급유 호스 연결부를 사전에 열선으로 예열해 두었다. 패킹 수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급유 속도도 최저가. 13분 만에 완료. F-16V보다 빨랐다. 박소령이 즉시 택시웨이로 이동했다. 이륙까지 총 14분 30초. 목표 시간 내 성공. 관제탑에서 나토 옵저버가 메모했다. 한국팀 사전 준비 철저. 극한 환경 대응 매뉴얼 우수. 오전 8시 세 대가 모두 착륙했다. 72시간 테스트 종료까지 12시간 남았다. 평가단이 중간 점수를 집계했다. 시동 성공률 세 기종 모두 100%. 기동 안정성 F-16V와 KF-21 우수. 정밀 타격 KF-21 최우수. 야간 작전 F-16V 안정적. 그리펜이 조종사 안전 문제. KF-21 센서 문제에도 완수. 재급유 속도 KF-21 최고. 카롤 소령이 준장에게 보고했다. 현재까지 종합평가 KF-21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준장이 창밖을 봤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있었다. 12시간 후 최종 판정이 내려질 것이었다. 12월 4일 오후 6시 마지막 테스트가 공지됐다. 야노시 준장이 세 팀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스크린에 새로운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제목은 적진 깊숙이 침투 후 귀환.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가상 목표 지점까지 저고도 비행으로 침투, 정밀 타격 후 고속 귀환. 총 비행거리 400km, 예상 소요 시간 45분. 문제는 조건이었다. 출격 시각은 오후 9시. 기온 영하 47도 예상. 그리고 적 레이더 회피를 위해 전자전 방해 환경 설정. 통신 두절 상태에서 조종사 단독 판단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브라이언 대령이 손을 들었다. 준장님, 이건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테스트 범위를 벗어납니다. 야누시 준장이 차갑게 답했다.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 중입니다. 실전이 바로 우리의 테스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러시아를 직접 위협으로 간주했다. 칼리닌그라드에서 수-35가 정기적으로 폴란드 영공 근처를 정찰했고 폴란드 공군은 매달 수십 차례 긴급 출격으로 대응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세 팀이
각자 전투기로 돌아갔다. 준비 시간은 2시간. 정비팀이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F-16V 경납고에서 제임스가 제빙 시스템을 재확인했다. 새벽 임무에서 얼음이 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히팅 모듈을 장착했다. 마크 대위는 비행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다. 200km 저고도 침투, 레이더 회피 루트 3개 준비. F-16은 지형 추적 레이더가 우수했다. 나무와 언덕 사이로 비행하며 적 레이더를 피하는 능력이 검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영하 47도라는 변수가 마음에 걸렸다. 그리펜이 경납고에서는 스벤 대위가 시뮬레이터로 경로를 연습하고 있었다. 라르스 소령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백업 조종사인 그가 최종 테스트를 맡았다. 에릭 중령이 옆에서 지켜봤다. 스벤은 실력은 있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 통신 두절 상태로 단독 판단하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에릭 중령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침착하게. 그리펜은 단순한 기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다. 스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KFE-21 경납고에서 박소령은 센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온도 센서는 여전히 고장이었고 교체 부품도 없었다. 서 원사가 다가와 말했다. 소령님, 센서 없이도 48시간 비행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박소령이 쓴 웃음을 지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최 대위를 불러 비행 계획을 논의했다. 200km 침투 경로, 연료 소비 계산, 비상 탈출 루트, 모든 것을 2번, 3번 확인했다. 오후 9시, 세대가 활주로에 섰다. 기온은 예상대로 영하 47도.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짙은 안개가 깔렸다. 시야는 100m도 안 됐다. 관제탑에서 최종 브리핑이 전달됐다. 목표 지점 좌표, 전자전 방해 시작 시각, 귀환 루트, 그리고 마지막 용고, 통신 두절 시 조종사 독자 판단으로 임무 계속 또는 중단 결정. 안전이 최우선이다. 마크 대위가 먼저 이륙했다. F-16V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엔진 소리만 남아 점점 멀어졌다. 스벤 대위가 뒤를 이었다. 그리페니가 가볍게 뜨더니 순식간에 고도를 올렸다. 박소령이 마지막으로 출발했다. KFE-21의 쌍발 엔진이 포효하며 활주로를 박찼다. 14초 만에 이륙, 안개가 기체를 집어삼켰다. 고도 300m, 세대가 각자의 경로로 목표 지점을 향했다. 마크 대위는 F-16의 지형 추적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했다. 레이더가 앞쪽 지형을 스캔하고 자동으로 고도를 조절했다. 언덕이 나타나면 상승, 평지가 나오면 하강. 기계적이고 정확한 비행이었다. 하지만 50k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 레이더 화면에 노이즈가 섞였까. 전자전 방해가 시작된 것이다. 지형 추적 정확도가 떨어졌까. 마크가 수동 조작으로 전환했다. 계기만 보고 비행해야 했다. 스벤 대위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다. 그리페니는 가볍고 민첩했지만 그만큼 섬세한 조작이 필요했다. 조금만 스틱을 강하게 당겨도 기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가 고도를 200m까지 낮췄을 때 전방에 송전탑이 나타났다. 레이더 경고음. 스벤이 급히 상승했지만 과하게 당겨 고도가 600m까지 치솟았다. 적 레이더에 노출될 위험. 그가 황급히 다시 하강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박소령은 센스 없이 비행하고 있었다. 엔진 소리, 진동, 기체의 미세한 반응. 모든 감각을 동원했다. 좌측 엔진이 우측보다 약간 높은 음을 냈다. 그는 스로틀을 0.2% 조정했다. 균형이 맞춰졌까. 고도 300m 유지, 속도 850km. KFE-21의 AESA 레이더는 전자전 방해에도 안정적이었다. 능동형 전자주사 방식이라 제밍에 강했다. 목표 지점까지 순조롭게 접근했다. 150km, 100km, 50km. 박소령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목표 지점 도달. 세대 모두 모의 타격 완료. 이제 귀환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여기서부터였다. 연료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엔진은 2시간 넘게 극한 온도에서 작동했다.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마크 대위가 귀환 루트로 선회하는 순간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 좌측 엔진 배기 온도 상승,
제빙 시스템 과부하로 냉각 효율이 떨어진 것이다. 마크가 출력을 줄였다. 속도가 떨어졌지만 안전이 우선이었다. 스벤 대위는 귀환 중 방향을 잃었다. 전자전 방해로 GPS가 부정확했고 그는 경험 부족으로 대체 항법을 제대로 못했다. 10km 우회, 연료 소비 증가.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박소령은 냉정하게 귀환했다. AASA 레이더로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센서 없이도 엔진을 완벽하게 제어했다. 20년 경력이 빛을 발했다. 오후 10시 15분, 세대가 모두 기지로 돌아왔다. 마크 대위, 비행시간 52분, 연료 여유 15%. 스펜 대위, 비행시간 61분, 연료 여유 8%. 박소령, 비행시간 47분, 연료 여유 18%. 평가단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KF-21, 최단 시간, 최고 연료 효율, 임무 완수율 100%. 관제탑에서 나토 옵저버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한국 기체가 이렇게 안정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동료가 답했다. 조종사 실력도 뛰어나더군요. 센서 고장 상태로 적을 해냈다니. 72시간 테스트 종료. 최종 집계가 시작됐다. 2025년 12월 5일 오전 10시 바르샤바 국방부 본관 대회실. 폴란드 국방장관 블라슈차카가 단상에 올랐다. 회의실에는 폴란드 공군 수뇌부, 나토 옵저버, 그리고 세 나라 대표단이 앉아 있었다. 72시간 극한 테스트 결과 발표였다. 장관이 서류를 펼쳤다. 종합평가 항목은 8개. 엔진 시동 성공률, 이륙 및 착륙 안정성, 고기동 비행 성능, 정밀 타격 정확도, 야간 작전 능력, 재급유 속도, 극한 환경 내구성, 조종사 안전. 각 항목 10점 만점, 총 80점 만점이었다. 스크린에 점수가 떠올랐다. F-16V 총점 68점, 그리펜이 총점 61점, KF-21 총점 73점. KF-21이 5점 차로 1위였다. 회의실이 술렁었다. 브라이언 대령의 얼굴이 굳었고 에릭 중령은 고개를 떨구었다. 박소령은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다. 블라슈차크 장관이 세부 항목을 설명했다. F-16V는 검증된 기체답게 전 영역에서 안정적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륙과 착륙 안정성에서 만점. 하지만 제빙 시스템과 극한 환경 내구성에서 감점. 그리펜이는 경량 설계의 장점으로 이륙 속도 부문 만점. 하지만 고기동 비행 중 불안정성, 전기 시스템 과부하, 조종사 저체온증 문제로 대폭 감점. 특히 조종사 안전 항목에서 10점 중 4점. KF-21은 정밀 타격 만점, 재급유 속도 만점, 극한 환경 내구성 9점. 온도 센서 고장으로 1점 감점됐지만 센서 없이도 임무 완수한 점이 오히려 긍정평가를 받았다. 야누시 준장이 보충 설명을 했다. 한국 조종사의 숙련도가 기체 성능을 극대화시켰다고. 센서 고장 상태에서 엔진 소리만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것은 20년 경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나토 옵저버 중 독일 공군 출신 관찰자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KF-21은 아직 실전 배치 전입니다. 양산 안정성은 검증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김대령이 답했다. 2020년 상반기 양산 1호기 인도 예정입니다. 폴란드 계약 시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독일 관찰자가 메모했다. 그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한국 기체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F-16 대체 시장에서 변수가 생겼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럽 각국이 주목할 것이다. 블라슈차크 장관이 최종 발언을 했다. 폴란드는 향후 10년간 72대의 차기 전투기를 도입한다. 1차로 24대를 2027년부터 인도받고 2차 24대는 2029년, 3차 24대는 2031년. 총 계약 규모 180억 달러. 그리고 오늘 폴란드 정부는 대한민국 KF-21 보라매를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관과 악수했다. 서 원사가 뒤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20년간 함께 날았던 기체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워싱턴 B.C. 펜타곤 3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미 국방부 공군 담당 차관이 보고서를 받았다. 폴란드 KF-21 선정, 유럽 시장에서 F-16V 경쟁력 약화 우려. 차관이 미간을 찔렀다.
한국 기체가 나토 회원국 선택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탈리아, 루마니아, 체코도 전투기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었다. 한 참모가 의견을 냈다.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적으로 돌리기보다 파트너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 차관이 동의했다. 보고서에 한 줄이 추가됐다. 한미 방산협력 강화 방안 검토. 베이징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에서도 같은 보고서가 올라왔다. 폴란드 KF-21 선정, 영하 45도 극한 환경 테스트 통과, J-20이나 J-26으로는 경쟁 불가 판정. 한 장성이 발언했다. 한국 항공기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과소평가했다. 동남아 시장에서도 위험 요소다. 또 다른 장성이 답했다. 기술 격차를 10년 이내 따라잡아야 한다. 회의록이 중앙군사위원회로 전달됐다. 2025년 12월 20일 폴란드와 한국이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다. KF-21 72대 총 180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 원.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계약이었다. 나토 회원국 최초 한국 전투기 도입이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CNN은 한국 전투기, 유럽 하늘 정복 헤드라인을, 로이터는 폴란드 선택, 방산지형 변화 신호탄 기사를 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수발키 기주로 돌아온 박소령은 경락고 앞에 섰다. KF-21 두 대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72시간의 흔적이 기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엔진 흡입구에 미세한 긁힘, 날개 끝에 얼음 자국, 조종석 캐노피에 서리 흔적. 박소령은 기체를 천천히 만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5일 전 그 추위가, 그 긴장이, 그 책임감이 다시 떠올랐다. 서 원사가 옆으로 다가왔다. 소령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장비가 아니었다. 센서는 고장났고, 추위는 한계를 넘었고, 모든 것이 불완전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다. 기록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수발키의 72시간이 기억되어야 할 이유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폴란드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 하늘을 지킬 전투기는 이제 결정됐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